예, 드디어 그 배터리 모양의 저희 뒤에 백보드, 백드롭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속한 대로 갑니다. 예, 공언한 대로 갑니다. 8월 말에, 경선버스가 출발할 것이고, 저희는 타고 싶은 사람은 다 태우고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타고 싶은 분들은, 지금은 안에 있는 분들 위해서 에어컨 틀기 위해서 문을 닫아놨는데, 와서 문 두드리시면 다 열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30일까지 당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종종 민주당에서 자신들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토착외구라고 몰아붙이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철수 대표께서 합당을 진행할 것인지 예스냐 노냐로 답해달라는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2차 대전 당시 싱가포르 전투에서 영국군에게 항복을 요구했던 일본군 전범 야마시타가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예스냐 노냐, 즉 기냐 아니냐, 할 거냐 말 거냐 정도의 질문을 했더니 상대를 일본 전범으로 연상했다는 것은 정상인의 범주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제발 좀 정상적인 대화를 당대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에게서 일본군 전범이 연상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2차 대전 때 일본군 정도 된다고 인식하는 것입니까? 상식을 벗어나는 발언입니다. 사과하십시오.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저에게 철부지 애송이라고 하고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방송에 나가 마이너스 통합은 안 되고 플러스 통합은 된다느니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느니 매우 현학적인 표현들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혁신전대 시즌2입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야권 통합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을 그만 좀 괴롭히시고 이제는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합당에 대해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그리고 어제 정책공모전 나는 국대다 시즌2에서 3시간여에 걸친 심사 끝에 10개의 최종 진출작이 결정되었습니다. 공정한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골라진 10개의 정책은 심사 후 살펴보니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제안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이후 우리 당의 이벤트마다 젊은 세대, 그것도 기존 정치권의 문법을 뛰어넘는 10대의 참여까지도 아주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최종 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한 정책들도 하나하나 훌륭한 정책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정책 어느 것도 놓치지 않고 정말 소중하게 저희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소중하게 품고 가겠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자영업자 비대위의 7월 14일 4단계 거리두기 항의 심야 차량 시위와 관련해서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김기홍 자영업자 비대위 대표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방역은 항상 과학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해야 오해가 없고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과학적인 위험도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7월 3일 이격거리 2m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8,000명의 운집으로 진행된 민주노총의 집회는 암묵적으로 묵인했으면서도 자영업자 비대위의 차량 내 1인 드라이브스루 시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선제적 봉쇄 조치를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내일로 예정된 자영업자 비대위의 경찰 조사와 관련해 우리 당이 그분들을 위해 당내 법률지원단이 변호인으로 입회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해 민주노총에 비해 집시법을 과도한 기준으로 적용할 시 당 차원에서 꾸준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모두 힘내십시오. 국민의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운동가의 탈을 쓰고 외국적 간첩 행위를 벌여왔던 일당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이고 북한으로부터 2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통일 밤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 실행을 위해 여권 중진 의원과도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들은 문재인 캠프의
특보단으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간첩 활동이 이루어지고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을 국민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더구나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지난달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공안 기능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을 매수해서까지 우리나라의 국방, 안보 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북 지원 활동을 적극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북한의 심기나 살피면서 가짜 평화시효를 위한 굴종적 대북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안보, 국방력 강화를 위한 스텔스기 도입 문제조차도 북한 눈치를 봤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이유로 지난해 2,864억 원, 올해 92억 원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여정의 하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라는 연판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어제 하루에만 58명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개성에 맥도날드를 열자고 제안하는 등 북한 지원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간첩 사건은 적어도 민주당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스텔스기 도입 반대 간첩 활동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국익과 안보를 볼모한 매국 행위를 엄단해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벌써 2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달째 1,000명대의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고 델타 변이에서 더 나아가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백신 선진국들은 부스터샷 접종을 서두르고 있으며 내년도 접종할 물량까지 시장에서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은 여전히 백신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 개시 6개월이 지나도록 1차 백신 접종률은 39.3%에 머물러 있습니다. 완전 접종 비율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2%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50세 미만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느 백신이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조차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겠다, 백신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무능한 정부의 희망 고문에 이미 속을 만큼 속았습니다. 지난 5월 6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는 한두 번의 예방접종으로 근절할 수 있는 감염병이 아니다. 매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 토착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지금 당장 맞을 백신조차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난해 우리 국민의힘이 백신을 조기 확보하라고 촉구했을 때 청와대와 정부의 반응은 안전성 운운하면서 뒷짐을 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 안전성 검증한다고 뒷짐지고 있는 겁니까? 올해 접종 분량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정부에게 내년 백신 물량을 확보했느냐고 묻는 자체가 부질 없는 짓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미 백신 선진국들 내년도 백신 계약을 완료했다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 CEO하고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2천만 병분 백신 확보했다고 홍보했지만 국민들은 아직 그 백신 구경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백신 어디 갔습니까? 추가 백신 역시 모더나 백신의 전철 밟지 않을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백신이 해결책이 될 줄 알았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의 환상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면서 정치적으로 이 사태를 호도하려 하지 마시고 국민들 맞을 백신 이제라도 사력을 다해 확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앞서 이준석 대표께서도 국민의당과의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원들의 좀 마음을 좀 전달하고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에 국민의당 안철수 당시 후보께서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추진하겠다. 양당 합당의 기반 위에서 3단계로 범야권의 대통합을 추진해 정권교체 교두보를 반드시 놓겠다라고 한창 그 경선의 열기가 뜨거웠던 무렵 말씀을 하셔서 당원들은 물론이고 정권 교체를 소망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놀라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당시 안철수 대표께서 보여주신 말씀과 행보는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또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진정성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서 보기 힘들었던 경선 과정의 아름다운 단일화를 결국 보여주셨고요. 4월 7일 서울시장의 대승을 결국에는 오세훈 후보와 함께 끝까지 손 맞잡고 이끌어가신 그 모습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에 더 큰 2번을 만들어야 정권 교체의 길로 갈 수 있다. 야권 승리를 위해서 힘을 보태겠다.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함께 놓아가겠다. 후보 단일화에서 지더라도 저의 선거처럼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듯 야권 대통합의 약속과 정권 교체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후보 경선의 과정과 또 단일화 이후에도 하셨던 안철수 대표의 말씀드립니다. 이 선거 기간에 반복됐던 안철수 대표의 약속에 대한 말씀들에 대해서 저 또한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굉장한 감사를 느꼈고 통합의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안 대표님과 국민의당 모든 가족분들께 감사하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낸 적도 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넉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에 양당 대표 간에 굉장히 나르선 그런 말씀들이 오가고 있고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무엇이 혹시 협상이 잘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처음 밝혔다시피 굉장히 포용적이고 넓은 마음으로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희망하고 또 그 약속을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당에서 국민들 보시기에 품격이 떨어지는 언어나 혹은 공당의 격에 맞지 않는 유치한 그런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살라미 전술을 벌이듯 양당의 합당 모습을 굉장히 볼썽사납게 이끌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있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모두 국민의 마음속에 들어가자고 그 당명에도 국민을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자세로 함께 포용하는 자세로 협상을 이끌어가기를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국민들께서도 안심하고 지켜봐 주시면서 또한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지금 많은 타이밍을 자꾸 놓치신다라는 주변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미 국민의힘 이 후보들 13분이 함께 야권 경선의 대선 버스에 오르셨는데요. 함께 손 맞잡고 정권 교체의 그 길로 약속하셨던 대로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를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낙연 후보를 엄청나게 무능한 사람,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소 잡는 칼 들고 닭도 못 잡는 사람, 뭐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음주운전이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음주운전 이야기는 원래가 이재명 지사 측에서 우리 당의 윤석열 후보를 낮술 먹고 다니지 말라고 공격하면서 시작된 사안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음주운전 한 것도 아닌데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 한 말씀 하셨는데 갑자기 이재명 지사 측의 대변인이 날아가고 또 좀 있으니까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이게 한 번 음주운전 한 게 아니라 틀림없이 여러 번 음주운전을 한 범죄자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솔방울을 하나 따서 던졌는데 수류탄으로 터진 신출귀물한 이 전략을 쓰신 겁니다. 거기다가 이 여배우 김부선 씨는 이재명 지사가 자기 집에 찾아와서 맥주를 마시고 잠을 자고 새벽에 집을 나갈 때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길래 술 다 깼을 텐데 무슨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냐, 돈 아깝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 이번에 걸리면 삼진 아웃이다, 끝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이재명 지사는 앞에 적어도 2번 이상의 2번이나 그 이상의 전과가 있다는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전과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에는 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어서 경찰서에 가서 공직 후보자용 전과 기록을 발부해 달라고 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찾아내서 그 전과 기록만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가서 전체 벌금형 이상의 전과 기록 또는 수사 자료까지 전부 출력해 달라고 하면 이게 뭐 벌금 5만 원, 10만 원, 과거 그런 벌금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과 기록을 전부 출력을 해줍니다. 이재명 지사의 전과가 지금 공개된 걸 보면 2003년에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4년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이걸로 벌금형이 500만 원인가요? 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사실 이 자범 수준인데 그러면 이게 벌금 100만 원 이하 전과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2004년에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이면 이게 만치 수준, 즉 0.18, 16 이 정도 되어야 벌금 150만 원 정도 선고가 될 텐데 그것도 초범이라면 좀 깎아서 100만 원밖에 선고가 안 됐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벌금 전과가 있거나 또는 이 뒤에 음주 전과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지사님 이 벌금 전체 전과를 좀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뭐 바지 내릴 일도 아니고 경찰서 가면 제출해 줍니다. 그러면 공개하면 될 일을 계속 음주운전 한 번밖에 안 했다 이런 주장을 할 게 아니고 벌금 전과를 모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님의 그 신출귀물한 이 전략에 제가 감동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산업부 월성 1호기 그 폐쇄 조작 범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 폐쇄시킨 범죄를 말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 그 실무자 3명과 그 백운규 전 장관, 그 다음에 최이봉 청와대 비서관, 그 다음에 그 정재훈 사장 이렇게 이제 기소가 됐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적폐라고 하면서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아마 산업부 초토화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3일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갑자기 산업부의 차관 1명을 증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차관이 전체 3명이 되고요. 국장 2명, 과장 4명이 증언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상을 줬어요, 상을. 잘했다고.
상을 줬는지 뭐 했다고 상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상을 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멀쩡한 원전 폐쇄했다고 그 공로로 지금 상을 줬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처음에 검찰에서 이 사건 수사할 때 핵심이 뭐였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언제 폐쇄하냐. 결국 이 말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이 경제성 평가 조작한 것이 아니냐. 그런 증거를 추가로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었거든요. 행여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합니다. 차관 신설하겠다고. 그거에 대한 지금 약속 이행으로 그 3일날 이런 일이 벌어진 거겠지요. 아마도 추측컨대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대목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백운규 장관에 대해서요. 배임죄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코로나 때문에 기소를 못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배임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 손실액이 5천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 배임죄를 기소를 하게 되면 결국은 배임죄의 공범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기소될 가능성이 나중에 있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거짓말하고 계시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말리지 못했던, 막지 못했던 김경수 유죄 판결, 드루킹 판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 답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드루킹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아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인선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질문할 겁니다. 답변 안 하시면 저는 온 국민을 상대로 계속 질문해 달라고 호소드릴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 측 법률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진중권 교수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정철승 변호사의 말처럼 박 시장의 젠더 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고 치더라도 박원순 시장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의 죽음으로 유족이 느끼는 슬픔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 대리인의 정제되지 못한 발언으로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는 또다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젠더 갈등을 소재로 국민의힘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도 젠더 갈등의 원조가 어디인지 묻고 싶습니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순으로 이어진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충남, 부산, 서울 시민들은 재임 중 단체장을 잃고 큰 충격과 배신감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가열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를 부인하고 축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남인순, 고민정 의원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불러놓고도 제대로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무수히 이루어진 민주당 공직자들의 성범죄와 최근에는 국모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단어를 사용하며 야당 대선 후보를 희롱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래놓고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과 당직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여성 혐오와 폭력, 젠더 갈등을 조장한 민주당이 이제라도 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진 행태를 돌아보고 반성부터 하길 바랍니다. 어제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의 지령과 돈을 받고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등 간첩 활동을 벌인 이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국가 안보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며 이를 희화했던 정치인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간첩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그릇된 이념과 돈의 소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을 꿈꾸지 못하도록 강력히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조차 연기를 주장한 정부와 여당 정치인에게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적이 도발했을 시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동맹 차원의 즉시 대응 태세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방어훈련입니다. 군인복무규율 제4조에 따르면 교육훈련은 전투력 배양의 필수 요소로서 그 목적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개인 및 부대를 육성하는 데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국군의 군사력과 동맹의 확고한 방위태세 의지임을 정부 여당도 다시 한번 인지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국민의 숲이라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최고위 테이블에서 읽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거의 936건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발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최고위원 회의 자리에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진짜 젊은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고요. 30% 이상이 2030입니다. 그 중에서 닉네임 판교 공돌이님께서 전해달라고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30대로 넘어가게 된 직장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무능과 내로남불에 5년을 경험했기에 그 다음 5년을 견뎌낼 자신이 없습니다. 수권 정당이 되고자 하는 국민의힘에게 부탁합니다. 첫째로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되살려주세요. 저와 주위 동료들은 달리고 싶습니다. 설령 경쟁에 밀려도 좋고 그 결과의 과실이 적어져도 좋습니다. 경쟁의 출발선까지 이끄는 원동력인 교육을 강화하고 남녀노소 가난하든 부유하든 누구나 공정하게 달릴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주십시오. 한 번쯤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게 그리하여 도전을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장과 경쟁의 가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의지를 가진 누구나 크든 작든 과실을 나누어 주고 끊임없이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아주는 역동적인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실 아직 국민의힘을 전적으로 믿는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주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리내어 국민의힘은 자유주의 철학을 담은 당이며 그런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말해도 부끄럽지 않도록 분발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저희는 대선 때까지 국민들께서 이번 대선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담아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936건 모두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예, 회의 비공개 전환하겠습니다. 예. 분배해드려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기. 시원할까요? 그러면 사회를 보실 겁니까? 네, 사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사회를 맡은 인승호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 전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경선 예비 후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당에서는 경선 예비 후보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당내에서도 일정한 역할과 또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 저희 당규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 최고위원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당무 과정에도 경선 예비 후보들의 그런 의견을 좀 참고하는 그런 어떤 자리를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많은 그 예비 후보분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이 회의가 뭐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만큼 앞으로 당무에 대해서 또 언론인들께도 드릴 말씀이 있을 때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저희 첫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행사가 참 빛날 수 있었고,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선의를 바탕으로 이런 기획하는 많은 이벤트 그리고 행사들, 또 국민들에게 정견을 알릴 수 있는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당원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또 훌륭한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런 꾸준한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서병수 위원장님 이하 경선준비위원회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장은 아마 예비 후보들께서 하신 말씀이 주 메시지가 될 것 같으므로 언론인들께서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서병수 대선 경선준비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예비 후보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모임은 사실 아까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도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경선준비위가 출범을 할 때 당헌 당규상에 경선 예비 후보로서 등록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적절한 어떤 그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당헌 당규상의 상임 고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사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대표님과 함께 당무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행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꼭 우리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많은 이제 우리 후보들이 있고 해서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경선 준비위원장으로서 어제 사실은 저희들이 봉사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진행된 그 결과에 대해서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해서 한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경선준비위원회에서는 이번 경선을 어디까지나 이제 공정한 가운데서 국민 눈높이의 어떤 철저한 검증도 있어야 되고 또 치열한 경쟁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한편 또 우리는 이제 내년 3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라고 하는 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우리 후보들과 우리 당원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협력하면서 이렇게 단결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분의 후보들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빠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경선준비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결과가 끝나고 나서 언론을 통해서 무슨 지도부 패싱 문제라든가 엇박자 문제라든가 또 심지어는 무슨 주도권 싸움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후보자에게도 좋을 것인지 또는 당에도 덕이 될 것인지 한번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전개되는 경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정말 우리 당원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끝까지 좀 지켜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모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권을 양도해서 예비후보 인사말씀 순서부터는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봐주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전과 마찬가지로 순서 없이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후보들께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네, 우리 안상수 네. 서병수 위원장께서 적절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그 경쟁을 하되 축제 속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회창 후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분한테 좀 송구스럽지만 이회창 후보 시절에 10년이나 우리는 그 후보를 쫓아다니며 당은 없고 후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5년 내내 대통령인 것처럼 하고 지내다가 선거 한 보름 전에 패퇴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데자뷰가 될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후보들이 당을 개무시하고 대표를 무시하고 엊그제도 뭐 입당을 한다고 하는데 주인도 없는데 당대표나 원내대표도 없는 자리에 와가지고 생전 처음 오는 데를 그냥 벌떡 와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또 그 전날 무슨 환영이라고 그래서 원외에 한 6, 70명, 원내 한 4, 50명 뭐 이렇게 환영 무슨 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그랬더라고. 이게 우리 보수 우파의 과거서부터 있었던 패단입니다. 이게 패거리 정치고 김종인 위원장 말씀에 따르면 이게 파리떼들이 결국 우리 당을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엄중히 당에서 공평하게 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는 것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뿐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국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가야 된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당원 당규에 있는 진성당원 50%, 여론 50%를 왜 안 지켰느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한테는 지금 진성당원들이 많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또 이 대표도 오셔가지고 당원 배가 운동을 하더니 우리는 들러리 세우고 이거 뭐냐. 당비 안 내겠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일부 후보들이 당을 이렇게 개무시하는 중에는 우리 당에서 우리 당원들을 무시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라고 저는 진단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이게 당원 당규에도 있는 만큼 고민을 해서 당원들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비슷한 취지의 말씀이신데 아무튼 어제 오늘도 무단결석이 많은데요. 모든 후보들께서 선당 후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새로 입당하신 두 분하고 또 그렇게 복당을 간곡히 요청하시던 분까지 당의 공식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밖으로 돌고 계시는데 각자 개인 플레이 할 거면은 입당은 왜 하셨는지 의문이 안 들 수 없다 말씀드리고 정당 정치에 기초 없이 새몰이를 하게 되면 모래성에 불과하다. 또
누가 집권하든 제왕적 대통령이 안 되기 위해서는 당을 존중하고 당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주당 그 이재명 후보 음주운전 논란과 관련해서요. 이재명 후보가 과거 자신의 음주운전이 2005년 무료 변론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이재명 후보 전과 기록을 보면 벌금 150만 원 처분이 2005년이 아니고 2004년에 내려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005년에 저지른 음주운전 재판을 1년 전인 2004년에 받았다고 지금 궤변을 늘어놓게 되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 집에는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타임머신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고 윤창호 씨 친구들과 함께 윤창호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던 당사자 자격으로 공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벌금 100만 원 미만 전과 기록도 모두 공개하도록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창호법의 취지는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살인의 다름 아닌 음주운전 전과를 감추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될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시면 김태호 후보 하시겠어요? 네. 예, 어제 우리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배구가 기적적으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 승리의 핵심 키워드는 아마 절박성 그리고 원팀의 정신이었을 겁니다. 이번 우리 대선도 정권 교체에 대한 절박함과 원팀 정신이 가장 승리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 이후에 세상이 우리 손바닥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려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치 줄 세우기, 쇠과시, 아부하기, 참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입니다. 옆에 이준석 대표 계십니다만은 이준석 대표의 지난번 승리는 쇠 없이 쇠를 이기는 자그마한 혁명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를 잘 좀 읽어야 된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야당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를 바로 정상적으로 세우는 명운이 걸린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망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을 희망과 기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바로 우리 후보들이 공존의 원팀이 되어야 된다. 분열은 패배다. 이걸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후보들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 당 차원에서 가장 신속하게 그러면서도 엄격하게 후보 검증을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후보의 투명성과 또 그 투명성을 전제로 해야 결국 본선의 경쟁력으로 다다를 수 있기 저는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과연 국민의 어떤 상식에 벗어나는 또 국민의 어떤 도덕적 기준에 벗어나는 불량 후보를 경선 버스에 태워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여권 잘 보지 않습니까? 후보들 간의 마타도로 국민들을 지금 찌푸리게 하고 있고 미래는 없고 과거만 있는 우리 여권의 그런 경선 과정을 잘 보면서 우리는 절대 그런 과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당이 이 후보 검증 시스템을 경선 버스 출발하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좀 역량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잠깐만요. 우리 윤희숙 의원 하시고 원 후보 하십시오. 저는 어제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께서 기본주택을 갖고 나오시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
그 서울공항 뽀개고 아파트 짓는다는 공약을 갖고 나오셔서 이게 대선 때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실현 가능성도 없고 실현돼서 좋지도 않은 그런 뻥 경쟁을 하는 구태다. 그런 또다시 저런 구태가 반복이 되는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처럼만 안 하면 저는 정권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산무 정치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였고 그런 아주 좋은 흐름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보여서 큰 박수를 받은 그런 뭐랄까요. 우리는 그런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이 대표께서 대선 후보들의 캠프에 현직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용인하신 걸 보고 제가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했지만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나 후보들의 어떤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그 정책적 비전을 같이 하려는 그런 동기라면 가서 그 일을 돕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어느 쪽인지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최재형 후보께서 출마 선언을 하셨고 또 윤석열 후보께서 요즘에 행보를 하시는 걸 보면 뭔가 정책 비전이 다른 사람과 공유할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는 생각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를 보고 가서 지금 캠프에 가서들 계시는지 그리고 아직 정책 비전 같은 것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정치인들에게 줄을 서라고 지금 그런 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양쪽이 다 매우 구태적인 정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대표님께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직 의원들에게 대선 후보 캠프에 가서 일을 도와도 된다고 용인한 것은 사실 매우 구태 정치로의 회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결정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희룡 후보 말씀하시겠습니다. 새로이 당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 윤석열, 최재형 두 분 높은 지지율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정치라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선언하시고 입당을 하셨는지 저는 매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시해야 될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는 한 분은 옆에서는 외워서 대답하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준비가 안 돼 있고 모르겠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한 분은 후쿠시마에 방사능이 유출된 바가 없다. 그리고 젠더 갈등에 대해서 건강한 페미니즘은 되고 아닌 건 안 된다라고 해서 오히려 전혀 준비가 안 된 그리고 민심의 의구심과 함께 오히려 비호감과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당에는 왜 들어왔는지 아마 당의 간판이 필요해서 들어온 것인지 정작 우리 당이 원팀이 돼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의와 진지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정치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아마 측근들 또는 본인들의 매우 잘못된 구태정치이고 잘못 배운 정치라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내에서의 많은 토론과 검증을 통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준이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경준이가 브리핑을 하셨던데요. 경선준비위원회가 경선 방식을 언론에 이게 무슨
결정된 아닌 것처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우리 당헌 당규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다 들으시고 답을 주십시오. 경준위는 당헌 당규에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라 임의기구로서 경선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도 임무를 잡고 있고요. 또 그런 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브리핑되는 과정에서는 이게 경선 규칙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혼선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할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안들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 대표님과 최고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당헌상의 공식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후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선준비위원장께서 지난번에 우리 예비 후보자들과 상견례 수준의 자리는 있었습니다만은 경선 규칙이나 방식, 일정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 수렴의 기회도 최소한 저는 갖지 못했습니다. 아마 다른 후보자님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다음 지금 기타금 뭐 1억 원, 3억 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 각 후보자들이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견과 비전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성 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명의 후보가 나오면 20명이 일단 TV 토론을 하고 그다음 여러 차례 걸러나가는 방식이 됩니다. 지금 물론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게 무슨 면접 또는 뭐 프레젠테이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당의 다양성과 또 우리 당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소중한 역할을 해야 될 이 예비 후보 주자들을 그냥 나중에 토론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탈락시키기 위한 이러한 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부터 충분히 우리 후보자들 또는 후보자의 대리인들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고 우리 당내에서도 의견 수렴을 해서 가야지 이거를 어떤 특정한 토론 방식 또는 특정한 경선 일정에서의 어떤 편의성 이걸 중심으로 놓고 아이디어가 그냥 확정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과 우리 앞으로 최고위원회에 제가 강력히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선 준비위원장으로서 우리 원희룡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경선 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헌 당규상에 명백히 그 임무와 역할이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형식으로 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또 그 임무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가지고 경선 룰에 관한 것을 빼고는 정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임무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자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런 경선 관리 과정에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후보자들께서 지금 이제 전면에 등장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그동안에도 실무적으로는 대리인을 이렇게 좀 이렇게 지정해 주십사. 저도 직접 말씀도 드렸고 실무적으로는 기조국을 통해 가지고 서로 공문서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논의하는 창구는 열려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경선 준비위에서 결정한 이런 모든 것들은 경선 준비위 차원에서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안들이 다 만들어지면 최고위원회에 올려서 추인을 받는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전환이 되고 하면 최고위원회와 또 의논이 돼서 여러 가지 것들이 적절히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말씀 이어지기 때문에 원래도 경선준비위원회가 다양한 여러 아이디어와 방안들을 발굴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를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지어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준비위원회가 후보자들과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방안에 대한 제시 기회가 없는 채로 자체로 결정은 하고 언론까지 공개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어도 최고위원회가 추인한다 이런 용어를 쓰셨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우선은 혼선의 여지가 있고요. 우선 하나는 우리 각 후보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나중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협의도 좀 많이 해주시고 다양한 안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를 해서 당헌 당규에 맞게 진행된다라는 점, 저는 같은 취지라고 봅니다만은 그 언론 브리핑이라든지 이렇게 용어가 쓰이는 과정에서 혼선의 여지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후보님. 잘 참작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황교안 후보님. 네. 경선 준비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이준석 대표님과 또 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당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땅히 일찍 도착해서 이게 좀 처음부터 잘 참여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늦게 오게 된 점을 우리 여러 후보님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는 드루킹 또 김경수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드루킹 사건은 이 정권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말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제 일부 의원들께서 어려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개인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가의 문제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사과로부터 시작되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우리도 적극 동참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 지도부에는 우리 후보자들도 거기서 뭐 릴레이 시위를 하든 뭐 마땅한 그런 항의를 이어감으로써 말만 원팀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원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그런 결정이 된다면 저부터 가장 먼저 현장에 가서 지금 외로운 투쟁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1인 시위를 하든 항의를 하든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지난 4.15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체가 더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분노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분들과 함께 뜻을 모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제1야당의 책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지난 그 총선 이후에 있었던 우리들의 판단 틀린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6.28 재검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진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구체적인 물건을 보고 그 투표 용지를 보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노들을 우리가 담아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되지만은 우리에는 뭐 수사권이 있습니까? 또 그 180석을 남용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협의가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 방법은 특검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상설특검법이 있고요. 그걸 활용해서 국민들의 의혹은 특검에서 아주 낱낱이 정확하게 다 밝혀내게 하고 그리고 우리 후보자들은 이제 미래 비전을 놓고 얘기하는 이런
경선 과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우리 당에서 해주시고 우리가 이 얘기를 다시 뭐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좀 국민들 앞에 새로워진 우리의 모습들을 보이는 이런 경선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히 우리 당 지도부의 특검에 대한 좀 그 강력한 대처를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비공개로 전화, 장성민 후보 하시겠어요? 네. 어제 이준석 대표님과 서병수 경선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동자동 쪽방촌의 봉사활동에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어제 동자동 쪽방촌에 가서 느낀 점은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치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느낌을 갖고 돌아왔는데요. 여기서 딱 두 가지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이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정통성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한 정부라고 생각됩니다. 이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 국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국기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셨겠지만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특보단에 간첩단이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글을 썼는데요. 이 문제 또한 굉장히 국기적인 차원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야당 제1당 입장에서는 이 두 개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단호한 대책을 내려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낙연 후보부터 또 다른 여권의 후보들이 모든 공항을 없애고 공항에다 주택을 짓자, 집을 짓자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보면은 가덕도 신공항을 느닷없이 끌고 나와서 여론을 그쪽으로 끌고 나가는 어떤 그 파퓰리즘 정책을 취하더니 이번에는 또 성남공항과 김포공항을 끌고 들어와서 공항을 없애고 공항 부지에다가 주택을 짓고 집을 짓자라고 하는 황당한 공항 장애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그러면 비행기를 없애자는 거고 비행기 이착륙을 막자는 건데 세계화 시대에 지구촌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질주해야 될 이 엄청난 시대에 공항을 없애자. 거기에 집을 짓자. 앞으로 그러면은 여당의 후보들은 공항을 없애고 나면은 세계에 나갈 때 어디 배를 타고 나가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자전거를 타고 나가겠다는 건지 이게 무슨 삼국시대의 발상인지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면은 경제가 가장 빠른 시점에 국가 부도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당이 공개적으로 비판할 건 좀 비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쪽방촌을 이렇게 가보니까 집권 여당이 얼마나 이 빈민 우호 정책을 형편없이 취했던지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당이 빨리 집권을 해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좀 풀고 재건축과 재개발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어떻게 보면은 주택 문제도 해결하고 2030 이 세대들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한국의 서울이 빈민촌이 아니라 싱가포르나 상하이보다도 더 스카이 빌딩들이 우죽순처럼 솟아나는 번영의 도시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공항이 다 없어지고
앞으로는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다 없애서 집을 짓자라고 하는 이런 신공항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빨리 당이 협심해서 내년에는 꼭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성민 의원을.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비공개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찰의 자영업자 비대위 대표 소환조사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전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영석 의원입니다. 그리고 최성재 위원장님 함께 오늘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경찰은 기자회견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 좀 하게 해달라는 자영업자의 절규를 집시법으로 봉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지난 7월 14일과 15일 밤 정부에 대해 제발 장사를 좀 하게 해달라고 외치던 김기용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에 대해 8월 6일 오전 10시까지 마포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비대위 대표의 경찰 출석은 서울 도심에서 차량을 동원한 시위가 집시법 위반이라는 경찰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경찰이 평화롭게 분출된 자영업자들의 살려달라는 절규를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특히 경찰이 민주노총 시위에 대한 솜방망이 대응을 한 것에 비추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외침을 강제 수사를 통해 봉쇄하겠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다름 아닙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시위를 대하는 경찰의 태도가 오락가락한다면 자영업자가 아니라 전 국민의 불복종을 정부와 경찰이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는 정부와 경찰이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 4단계 방역 조치라며 가혹할 정도로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정부를 향해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영업자들의 절규에 재갈을 물리는 정부와 경찰의 행태는 결코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염법 확산과는 거리가 먼 1인 차량 시위가 감염법 예방법 위반이고 집시법 위반이라는 경찰의 이현령, 비현령식 법적 판단은 유신 시절에 국민의 자유를 짓밟는 도구였던 긴급조치 망령이 회귀한 것으로 결국 국민에게 방역 독재란 조롱을 받으며 공권력에 대한 불신만 깊어지게 할 것입니다. 정부를 향한 불만의 외침을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강제로 틀어막고 안중에도 두지 않는 경찰의 형평성을 잃은 수사는 반드시 국민적 공분을 불러올 것이며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특히 이번 시위는 코로나로 생존의 갈림길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경찰을 동원한 수사로 자영업자들을 겁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부가 먼저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생업과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의 불복종을 저항을 무조건 법과 규정의 잣대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자영업자들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는 정부와 경찰의 시대착오적 형태를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하며 경찰의 수사를 엄중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은 지금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한마디로. 기본소득은 일의 미래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는 틀림이 없어요. 일의 미래는 앞으로 일하는 소수와 일하는 다수가 나올 때 대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기본소득이 마치 재난지원금이나 보편적 복지와 관련돼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퓰리즘을 가능성이 많고 이 선거의 즈음에서 표를 의식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된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검토해 봐야 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의 미래, 재정의 조달 가능성, 그 다음에 시장의 수용성입니다. 국민적 수용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흐르고 있어서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정책은 외주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발굴하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흙 속에 있는 진주를 알아보는 사람이 진주를 고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경제 문제를 포함한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중요해지고 또 경제가 문제거리가 돼야 되고 경제 대통령이 나오는 때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남대의 철학과 분명한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아니, 나도 맨날 큰일 났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싫은데, 아니 진짜로 큰일이 난 걸 어떡해요. 맨날 나라에 큰일이 나는데. 자, 들어보세요. 최근에 문정부에서 북에다가 100억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에다가 100억 원을 준답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우시죠? 대북 인도적 협력이라고 해가지고 말은 또 참 이렇게 잘 갖다 붙입니다. 북한의 취약한 계층을 돕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세금을 100억 원을 넘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 선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경제에 그야말로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제조업들은 인력을 감축하고 있고요. 또 기업과 공장은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해외로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은 역대 정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기업과 자영업들이 폐업을 하면은 청년들의 취업률,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박살 나는 거예요. 뭐 있긴 뭐가 있습니까? 자, 대한민국이 뭐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라면 모를까? 아니, 잘 산다고 해도 그 돈을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지 왜 그 돈으로 북한을 도와줍니까? 전 세계가 지금 가만히 있고 도와주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왜 꼭 우리나라가 맨날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북에다가 퍼주고 싶어서 난리를 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고로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부서가 어디냐? 통일부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통일부 같은 이런 정체불명의 잡부서는, 근본 없는 잡부서는 세계적으로도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없애버리고 외교부로 편입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세계 최강대국들과 외교할 때도 그냥 외교부에서 전부 다 그거 주관을 하는데 무슨 북한 따위를 다루는데 별도의 부서가 또 필요합니까? 이거 다 여러분들 세금 낭비입니다. 세금 낭비. 자,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인영입니다. 참고로 이인영이가 과거에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바로 전형적인 586 골수 운동권 출신입니다. 자, 더군다나 이 사람의 주목할 만한 행적이 바로 그 악명 높은 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이에요. 대단하죠? TOP입니다. 자, 원래 전대협은 굉장히 이제 악명 높은 골수 운동권들의 집합소였습니다. 뭐 요즘은 또 이렇게 유쾌한 젊은이들이 이 전대협이라는 이름을 교묘하게 패러디를 해가지고 또 재밌는 활동을 하고 있는 좋은 분들도 있는데 원래 오리지널 전대협은 사실 굉장히 악명 높은 이런 골수 운동권의 집합소였어요. 자, 머릿속에서 기본적인 외교관념이나 사상 그리고 국익 개념 같은 것들이 완전히 저쪽으로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의 사상이 어떻냐면은 대충 이런 거예요. 뭐 북한을 좋아하고 김일성을 좋아하고 또 이승만이 건국한 자유대한민국은 가짜라고 부정하고 또 산업화와 경제개발 같은 거는 그냥 저절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과 일본보다 북한과 중국이랑 더 친하게 지내야 된다. 대충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그 많은 좌파 세력들의 우두머리, 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인간들에게 4년 전 그때 당시 그렇게 사람들이 강조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했는데도 무려 한 나라의 권력을 통째로 맡겨버린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실입니다. 참 가슴 아프죠. 제가 정치 비판하다가 항상 국민 비판도 같이 섞어서 하는 거는 거기에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도 가슴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문정부와 통일부에서는 대북 인도적 협력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북한의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100억 원을 쓴다고 하는데 글쎄요. 생각해 볼 여지가 많죠. 우리나라에도 가난하고 힘든 국민들이 그렇게 많고 청년 실업자가 우리나라에 적습니까? 가난한 은퇴세대 노인들이 우리나라에 없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가난한 국민들, 청년 실업자, 은퇴세대 노인들, 극빈층 인구가 수두룩한데 굳이 북한 서민들을 왜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도와줘야 되는지도 저는 의문스럽고 또 과연 저거를 좋은 의도로 도와준다고 한들 저 많은 돈 중에서 과연 몇 %나 진짜로 북한의 인민들에게 전달이 될지 저는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혹이죠. 자, 이번 100억 원 대북 지원이 또 어이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는 불과 1년 전에 우리나라의 사전 동의가 없이 북으로부터 폭발을 당했던 남북연락사무소 사건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저 빌딩과 시설물을 지어 올리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이 100억 원이 넘게 건축비로 들어갔다고 하죠. 자, 그거를 북한이 문재인 정부 길들인다고 그냥 냅다 자기들 기분 나쁘다고 폭발을 시켜버렸습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거의 뭐 이거는 진짜 일종의 선전포고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전쟁이 나도 할 말 없는 짓거리죠. 자, 저때 문정부가 다들 알겠지만 제대로 된 항의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냥 남들 보기 부끄러우니까 뻔한 소리 그냥 뭐
뻔한 소리 그냥 2, 3일 정도 떠들어대다가 일주일도 채 지나기 전에 그냥 저 사건이 통째로 묻히고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러다가 최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억을 퍼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사전 동의 없이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당하고 나서 최근에 1년이 지나가지고 최근 또 그 남북통신선이 다시 복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지금 양국 간의 신뢰관계가 이렇게 박살이 나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깟통신선 전화선 복원하고 안 하고가 딱히 중요한가? 의미도 없다고 생각이 들죠. 자, 하지만 문정부는 이런 거에 또 환장을 합니다. 막 행복해가지고 감사해가지고 막 환장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박살냈지, 경제 박살냈지, 취업률 박살냈지, 문정부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얘네들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정치 방역을 질질 끌다가 남북 평화 쇼로 우리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또 이렇게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 가지도 못하는 그런 유통기한 짧은 사기 평화 쇼 말고는 문정부와 586 운동권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가짜 평화 쇼파리만 하는 겁니다. 유통기한 몇 달도 안 가는 거 말이죠. 자,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이 또 이렇게 답답한 와중에 그래도 국힘당 의원들이 뭐 이런 현실을 비판이라도 좀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나이 많은 어른들이 왜 그렇게 이제 욕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것들을 찍어줄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또 그 참담한 심정을 젊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워낙에 국힘당이 아무리 바보 같아도 민주당이 워낙에 상상을 초월하는 이적 행위를 하고 대놓고 이적 행위를 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어른들이 이 무능력한 것들을 찍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뭐 앞으로는 제발 좀 어떻게 뜯어 고치면 좋겠지만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시 본론입니다. 최근 북한은 또다시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가 김여정 따위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며 또 떠들고 있어요. 자, 다들 알겠지만 김여정이가 누구냐면 그냥 김정은 여동생입니다. 물론 뭐 무슨 위원장이네, 무슨 뭐 제1비서네, 제2비서네, 뭐 부부장이네 온갖 타이틀은 걸치고 있는데 자, 사실 그런 게 뭐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냥 김정은 여동생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애가 하는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벌벌 떨면서 실제로는 동맹국가인 미국과의 연합훈련을 실제로 뒤로 미루려고 온갖 눈치와 잔머리를 굴려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문정부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자, 이렇듯 김여정조차 길길이 날뛰면서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통일부가 보여주는 입장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사랑도 이렇게 지고지순한 짝사랑이 없어요. 남북 인도적 협력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죠. 여정이 누나가 호통 한마디 크게 치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벌벌 떨면서 아이고 미국 형님들 제발 이 답답한 대북 제재 좀 풀어주세요. 빨리 북에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다 갖다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빽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외교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 문정부가 북한을 도와줄 때는 진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고 신속한 선진 행정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자, 문정부는 이르면 당장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계획이 들어간다고 해요. 대북 인도 협력 사업 100억 원의 규모 지원 방안을 당장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말로는 뭐 논의를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 논의는 무슨 놈의 논의입니까? 어차피 다 갖다 퍼줄 거고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겠죠. 자, 하는 짓거리도 참 얄밉게 잘합니다. 깨알같이 민간단체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진행할 거라고 해요. 민간단체 말입니다. 자, 답답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그 수많은 시민단체니 노조니 이런 거를 색안경 쓰고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국민들은 대부분 순수하게 자기 능력으로 밥 벌어먹고 사느라 바쁘기 그지없어요. 쌀 한 톨 무능한 국힘당에게 도움받는 일반 사람은 거의 없죠. 하지만 저쪽은 여러분들 이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생태계 자체가 달라요. 온갖 시민단체니 사회활동가니 하는 이름으로 예술지원금이니 하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대놓고 정부로부터 세금을 받아먹고 지원금 받아먹으면서 실제로는 국익을 배신하고 또 기업들을 멱살 쥐고 흔들면서 사실상 돈을 뜯어내고 있는 애들이 좌파 쪽에는 수두룩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대대적으로 한번 못 뜯어 고치면은 진짜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어지간히 강력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손도 못 대겠죠. 웬만한 어떤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저게 쉽게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아마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거 대대적으로 한번 털고 지나가지 못하면은 이 나라의 솔직히 미래는 없습니다. 왜? 만약에 기적적으로 정권을 탈환한다고 한들 대한민국 각계각층에 침투해 있는 이것들이 여론 선동을 또 한번 해주면 이 나라 국민들은 얼마든지 또 한순간에 맞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한 60대 중반이 넘어가는, 60대 초반도 요즘 솔직히 너무 젊고요. 한 60대 중반, 70대 넘어가는 어른들을 보면은 우파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확실히 많을 거예요. 비율적으로. 자, 젊은 세대 입장에서 그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앞뒤가 꽉 막혀 보이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젊은 세대의 오만한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우리들도 우리 머릿속에 공고한 선입견의 장벽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젊으면 젊은 그 나름대로 사람들이 또 자기 머릿속에 가치 판단의 고집과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좀 열린 마인드로 어른들, 노인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 사람들은, 이 산업화 세대의 어르신들은 반평생 동안 냉전 시대와 직접적으로 싸워오면서 전 세계 절반이 공산국가이던 시절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의 위협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직접적으로 체제 경쟁을 해오셨던 분들이에요. 군 생활을 3년 넘게 하면서 이제 온갖 고생을 하셨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지혜와 경고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터전 위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배들이 비록 어려운 시절에 일찍 태어나서 가방끈은 좀 짧고 못 배웠어도, 이 할배들이 세련되게 말은 잘 못하시더라도 도대체 왜 이분들이 저쪽 당 사람들만큼은 죽어도 뽑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 젊은 세대가 눈을 크게 뜨고 선입견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바른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힘내라고 여러분들 추천도 좀 눌러주시고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냥 짤막하게 응원하는 댓글 한두 마디만 적어주셔도 유튜버에게 정말로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남북 군사 연합훈련 연기 주장에 대한 논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김여정의 하명부입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라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한마디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조건부 연기를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여정 명령에 반인권법인 대북전단금지법, 일명 김여정 하명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또다시 김여정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김여정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입니까? 지난해 9.19 남북 군사 합의까지 어겨가며 일방적으로 남북 통신선을 끊은 쪽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자신들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는데 왜 우리가 한미연합 훈련을 연기해야 합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한미연합 훈련 연기 주장은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그야말로 안보 비상 상황입니다. 최근 원자력연구원, 핵융합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가 핵심 보안시설이 북한 추정 해킹 세력 공격에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박지원 국정원장은 전례 없는 해킹 공격 사태에 책임을 지기는커녕 한미연합 훈련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지키려는 게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의문일 따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민생 경제 파탄, 사이버 안보 비상 등 전방위적 국가 위기 상황에 민주당이 대북 구애 조급증에 빠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에서는 평화를 외치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대선을 앞둔 표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닙니까?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남북 교류는 공허하다는 것은 3년 전 평창이 남긴 교훈입니다. 한미연합 훈련은 방어적 차원의 군사 훈련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또다시 위장 평화쇼로 표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내팽개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